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75화 이골가유입니다. 끼칠 이, 그골, 아름다울 가, 꾀유입니다.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그 아름다운 꾀를 끼치다가 됩니다. 이 가유라는 것은 이 빼어난 지혜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끼치다는 말은 전파하다, 물려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자를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 빼어난 지혜를 물려주다가 되니 이는 선인의 지혜를 세상에 후손들에게 전파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에 나올 사자 명기 지식과 함께하여 후대에 빼어난 지식을 힘써 물려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빼어난 지혜를 뜻하는 가유는 서경 군진편에 나오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장을 읽어보면은 이모 가유 가유 너에게 아름다운 계책과 빼어난 지혜가 있으면 적입 고 이후 운에 적시 안으로 들어가 내 임금께 고하고 인의 순지 우에 너는 바로 밖으로 이를 따를지니 왈 사모 사유 이 계책과 이 꾀를 말하기를 유 아후 지덕 내 임금의 덕이라 세우니 오호 오호라 신인 함약 시 신화된 자라면 모두 이 같아야 유량현재 마땅히 어짐이 드러나리라. 이 서경은 을 편찬한 사람은 공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이골가유라는 것은 그 빼어난 지혜를 세상에 물려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끼칠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조개패와 별태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개패는 고대 화폐로 사용되었던 만호조개를 그린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각 골자가 만들어진 동북아시아 황하 중류는 내륙이었기 때문에 바닷가의 만호조개가 매우 귀하여 화폐로 통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만호조개를 그린 이 패자는 선사시대에는 화폐, 재물을 나타내는 자로 통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조개패는 조개, 재화, 돈, 보화 등을 의미합니다. 별태는 원래 엄마 뱃속에 있는 이 태아 혹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자형입니다. 그래서 태아의 의미가 있는 이 사사사 형태가 별태의 기원이 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각 골자는 올챙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검문어와서는 태어난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을 나오는 문을 뜻하는 이 입구자가 이 태아의 머리 아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자가 별의 의미가 있는 것은 하늘의 별이 내려와 어미배에 태아가 깃든다는 고대인의 신앙 때문입니다. 즉 어미배에 어린 별이 들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별태는 아기를 점지한다는 삼태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별태는 새로운 자손의 잉태를 뜻하기 때문에 대를 잇다, 계승하다는 의미도 있고 이때는 이을사로 불리웁니다. 또한 대를 이으니 깃발일이 생겼다는 이 깃발이로도 불리웁니다. 또한 이자는 이 사사사에서 기원한 자이므로 사사사의 의미도 있어 나를 뜻하는 나아자로도 불리웁니다. 한편 이 별태자는 해서에서부터 그 형태가 이 지붕이 높은 집을 닮았다고 해서 이 지붕이 높은 집에서 기원한 이 대대자, 이 대대자의 간자체로도 오늘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별태와 관련된 자형으로는 이 아이벨태가 있습니다. 어미배를 뜻하는
이 육다로리 변에 추가되어 어미배에 태아가 들어차 있음을 나타낸 것이 이 아이벨 태가 되겠습니다. 이 비로소 시 혹은 이 시작할 시도 별태와 관련된 자형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여인이 있고 입구자와 이 칼도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여인은 이게 산모인지 산파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건물을 보면은 정황이 더 확실합니다. 입구자 옆에 이 태아가 있어서 아이가 있어서 이 문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칼도자가 있고 여기 여인이 있습니다. 이는 어미배에서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칼로 자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는 태아가 어미의 자궁에서 나와 처음으로 독립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 자행에서는 이 칼도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이 여인과 이 별태의 조합으로 비로소 시작할 시가 자행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끼칠 이는 재물을 뜻하는 이 조개패와 대를 잇다는 의미의 이 별태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는 재물을 후대에 물려준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끼칠 이는 그 의미가 남기다, 정여하다, 주다 등으로 후대에 유선을 물려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그골입니다. 이 자는 기석음과 상기골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음의 각 골자는 상기석에 움푹 파인 곳을 그리고 있습니다. 석기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굴바위에 바람을 피하고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석음은 기석, 언덕, 굴바위, 석굴 또는 이 한쪽이 터진 공간, 헛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기골입니다. 상기라는 것은 피가 머리로 몰리는 병을 말합니다. 이 골의 겉문을 보면은 화살이 아래로 떨어져 있고 옆에 한숨을 쉬는 사람을 그린 이 하품 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력이 다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곱게 날아가던 화살이 힘이 빠져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것과 하품을 하는 사람을 그려 기력이 다한 것이 중의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전을 오면서 이 거꾸로 떨어지던 화살은 이 거스를 역자가 되어서 하품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이 의미하는 것은 이 굽다, 꺾여서 떨어지다, 숙이다. 그리고 이 또 사람이 화살처럼 이렇게 뒤집혀서 이거 피가 머리로 쏠리는 이 상기란 그런 의미도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골은 이 상기란 그런 의미가 있고 꺾여 떨어지다, 숙이다는 의미는 이 기서금이 추가된 이 그골자에 전해졌습니다. 이 그골자의 자형 변천은 복잡한 편입니다. 원래 각 골자는 개인용 투석기인 이 물매를 그린 자형입니다. 선사시대 이 물매는 돌멩이를 감싸 던지던 일종의 몰이기구였습니다. 물매를 이용하여 짐승을 몰이 사냥하기도 하고 목축에서는 가축 몰이의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가축을 몰던 목동이었던 것은 이 우연이 아닙니다. 물매를 그린 자형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이는 몰이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아니었나 짐작됩니다. 그리고 골이라고 하면은 북쪽 초원지대 목축민, 특히 돌골족을 가리키는 이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천하면서 이 개인용 물매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 전투를 위한 전차 형태의 투석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전에서는 이 돌을 던지는 수단으로 물매 대신에 이 투석기를 닮은 이 상기골 형태가 물매의 의미를 물려받게 됩니다. 소전에서는 보이는 이 형태에서 이 기서금자는 투석기의 발판 그리고 이 거스를 역은 이 투석기의 발사대 그리고 이 하품 험은 사수로 보면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골은
원래 물매가 가진 그것이라는 의미와 상기골의 의미를 이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은 그것, 오랑캐, 그리고 고개를 숙이다, 다하다, 굽다, 흔들리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이 구성자로 들어가 있는 자형에서는 이 투석기의 의미인 떨어지다는 의미가 내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넘어질 골은 이 반력자와 이 떨어지다는 의미의 골이 더해져 넘어질 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사리 골은 풀초자와 고개를 떨구다는 골이 합쳐져 이 고개를 숙인 풀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물매를 그린 자형이 투석기를 그린 자형으로 대치되었지만 이 물매의 이 자형 형태는 그 형태대로 소전에서는 다르게 해석되어 이 오렐구가 됩니다. 소전에서 해석된 물매의 자형은 이 옆으로 이렇게 누운 사람 등 뒤로 이렇게 뜸을 떠는 형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그 자세 그대로 있다, 오래 머무르다, 기다리다, 오래다, 길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뜸을 짚힌다는 의미로 아래 이렇게 불화자가 들어간 이 뜬구자도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오렐구가 구성자로 들어간 자형들은 이 물매의 이 오목한 형태 또는 물맷돌의 이 둥근 형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일항문은 밭전자와 이렇게 결합해서 이 둥근 둔덕과 오목한 고랑으로 된 이 일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옥돌구는 이 구성자로 들어간 자형들은 옥돌구는 이 옥돌구와 결합해서 옥으로 된 이 둥근 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널구자는 이 옆으로 누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누운 사람이 이 상자에 들어간 형태로서 시체를 담는 널을 말합니다. 이때 오렐구는 이 소전에서 해석된 옆으로 누운 사람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아름다울 가입니다. 이 자는 악기 이름 주와 드알가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악기 이름 주는 원래 북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북 받침대와 위에 장식 깃이 있는 이 아주 멋진 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건문도 그러하고 이 형태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고대 북은 대표적인 악기였고 지금 이 주는 악기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자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알가의 건문 형태는 힘을 북돋아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문 자형을 보면은 여기 이 힘력자, 이게 힘력자죠. 이 힘력자 아래에 이 입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힘을 북돋우는 소리를 뜻합니다. 이 소리는 스스로 외치는 기합일 수도 있고 동료들의 이 격려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알가의 의미는 더하다, 보태다, 올리다, 높이다, 포개다, 덮다 등입니다. 아름다울 가는 이 음악으로 경축하다, 기쁨을 표현하다는 의미를 지닌 자형입니다. 이 건문을 보면은 악기를 손으로 연주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초기 건문 자형을 보면은 악기는 현악기를 닮아 있으며 위에 입구자는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손은 이 연주하는 손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자형들을 보면은 악기는 이렇게 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연주하던 이 손을 나타내는 것은 이 힘력자와 밑에 입구자의 합으로 된 이 드알가가 되어서 이 악기로 흥겨운 분위기를 더욱 북돋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검문 자형들에서 이 손을 그린 이 손톱조가 이렇게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는 악기를 다루는 손일 수도 있고 이 악기에 맞춰 춤을 추는 춤사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손톱조가 긁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손은 악기를 다루는 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소전으로 와서 이 자형에는 손톱조는 사라지고 이 북을 그린 이 악기주와 이 드알가의 합자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울 가는 경사스런 기쁨을 흥겨운 음악으로 나타낸 자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경사스럽다, 기뻐하다, 좋다, 즐기다 이며 이 즐기는 모습이 아름답다 하여 오늘날은 이 아름다울 가로 그리웁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꾀유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개견자와 우두머리 추의 합자입니다. 우두머리 추는 원래 이 과실 발효주를 그린 자형입니다. 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과실을 이 항아리에 오래 담아두면 발효가 되어 술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골 자형은 이 톡이 입구에 이렇게 점들이 있어서 이 안에 발효된 술이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발효로 빚어진 술은 제사에 올리거나 이 마을의 어른들에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는 이 어른들, 우두머리, 추장이란 뜻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추의 의미는 우두머리, 추장, 오래된 술, 익다, 성숙하다, 모으다, 끝나다 등입니다. 그리고 소전 이후 이 해서체의 이 형태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역서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서쪽, 서역이란 그런 뜻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역서는 새의 둥지에서 나온 자형이라 이 소전 자형만 해도 서로 전혀 닮아 있지는 않습니다. 개견자는 개를 그린 이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네발 짐승이 그려져 있는데 이 개견자의 특징은 이 꼬리가 위로 말려 올라가 있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각골자나 건문을 보면은 개는 항상 꼬리가 위로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개견자는 나중에 객가 짐승을 통칭하기도 하고 이 개견자가 변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 네발 짐승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선사시대 개는 인간을 돕는 하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보다 못한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그러면 보통 천박하다는 의미로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견자의 의미는 개, 하찮은 것 또는 자기 자식을 낳쳐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형이 되겠습니다. 꾀유자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꾀유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숭이 유자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숭이 유는 각골자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자형입니다. 인간만 발효주를 즐겼던 것은 아니고 사실 원숭이도 발효된 과실을 즐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유는 술을 먹을 줄 아는 짐승이라는 의미로 각골자는 발효주를 뜻하는 이 우두머리 추와 네발 짐승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짐승의 꼬리가 곱게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이 개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전으로 와서 이 자형은 이 개견자, 변의 개견자가 들러붙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 이 개와 원숭이는 상극이라 견원주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전에서 이 개견자가 들어간 자형이 원숭이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 원숭이 유는 오히려 유라는 그런 의미도 생겨났습니다. 원숭이 유에서 이 구성자로 이 우두머리 추 대신에 이 제후를 뜻하는 이 제후 후자를 넣어서 이 원숭이 후가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보통 손오공을 미후왕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데 이 원숭이는 꾀가 많은 짐승이라서 이 자형의 이 근문에서의 이 자형의 의미에 이 꾀, 개척이란 그런 뜻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정에서는 원숭이를 뜻하는 이 자형과 꾀를 뜻하는 자형을 구분하여 표현하게 됩니다. 짐승을 의미하는 개견자가 이 먼저 변에 들어간 형태는 이 원숭이 유우며 그 순서가 바뀌어서 이 우두머리 추가 이 변에 배치된 것은 이 꾀를 뜻하는 이 꾀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꾀유의 의미는 이 꾀, 모략, 계책, 길, 법칙, 도리, 공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이골가유, 즉 그 빼어난 지혜를 널리 전하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께서는 그 이전 시대에 뛰어난 현인으로 이 상나라의 명제상 이윤, 그리고 주나라의 현인 백이, 그리고 노나라의 이 현신 이 유하해, 그리고 육아의 창시자 공자 등 4명을 이 뛰어난 현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이윤은 제가 134화 반개 이윤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던 상나라 명제상으로 탕임금을 도와서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상나라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 되겠습니다. 맹자는 이윤의 이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칭송했습니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폭군 주왕을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 백인은 이 정권이 올바른 정권이 아니라 하여서 주나라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위인이 되겠습니다. 이 맹자는 이를 두고 이 백의의 청령 결백을 칭송했습니다. 유하에는 이 잘못된 임금 아래에서 낮은 벼슬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소임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하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연스럽고 너그러워서 유하에 앞에서는 그 잘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유하에는 이 여인을 품고 있는데, 이는 추운 날 야밤에 동숙하게 된 여인이 얼어 죽지 않도록 온기를 전하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유하에는 어떤 이 엄난한 마음을 품지도 않고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 유하의 중용과 조화의 덕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공자는 맹자가 학문적으로 가장 받들었던 분입니다. 맹자는 이 앞선 이 세 사람의 장점, 즉 책임감, 청렴결백, 중용과 조화의 덕을 모두 이렇게 갖춘 이가 바로 공자라고 칭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자에서 말하는 이 가유, 아름다운 지혜는 맹장님 입장에서는 이 책임감, 청렴결백, 중용과 조화의 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